시공자 조기 선정과 관련해서 정비사업에서 시행 여부와 실효성에 대해 발표를 진행할 해양건축 김정현 상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발이 저렸습니다.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 정비사업 포럼의 주제가 시공자 조기 선정입니다. 시공자를 선정해야 하는 우리 정비사업 조합들이 최근에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공자 조기 선정 사업장을 경험해본 자로서 과연 시공자 조기 선정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그리고 정비사업의 성공을 위한 시행 활용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총 건설 경력 중 절반 이상을 정비사업에 몸담아온 재건축 재개발, 건설사업관리 전문가입니다. 정비사업에서 시행이 아주 생소하던 시절서부터 정비사업 시행 업무를 수행을 해서 올해로 17년째 시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안건축 재생사업실장을 맡고 있고 그간의 정비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정비사업과 관련된 책자를 편집한 경험이 있습니다. 주요 수행 실적으로는 동자동 제4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신반포 1차 재건축사업, 신반포 3차 경남아파트 재건축사업, 그리고 과천중앙인프라지 재건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현재 해안건축에서 수행하고 있는 정비사업의 시행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흔치 않은 전문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오늘 발표를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근본에 개정된 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로 정비사업은 과연 어떤 사업인가, 정비사업의 특수성에 대한 설명, 세 번째로 근본 정비사업 포럼의 주제인 시행 여부와 실효성, 마지막으로 실제 시행 수행 사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3년 3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가 개정이 되고 그해 12월에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이 고시가 되면서 시공자 선정 시기가 기존의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 인가 이후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공자 선정 시기가 근본에만 바뀐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 시공자 선정 시기 변천사를 보면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2년 12월 이전에는 추진위 단계에서 시공자를 선정을 했었고, 도시정비법이 시행이 되면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였다고 다시 조합설립 인가 이후로 변경이 되고, 또다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이후로 변경이 되었다가 근본에 다시 또 조합설립 인가 이후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번 시공자 선정 시기가 변경이 되고 지금까지도 논란이 이어지는 이유는 그 각각의 시기별로 장단점이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도시정비법에서 조합은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 총회에서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라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유독 서울시에서만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이는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는데 큰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일부 전문가께서는 근본 조치가 시공자 선정 시기의 조기화가 아니라 시공자 선정 시기의 정상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존 제도로 인해서 우리 정비사업 조합들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반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본의 시공자 선정 시기가 조합설립 인가 이후로 변경이 되면서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불필요한 설계 변경이나 사업 지원이 개선이 되고 사업 초기서부터 사업비 대여를 통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지면서 이 정비사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만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부작용, 첫 번째 설계 구체화 단계에서의 공사비 상승, 두 번째 공사비 상승에 대한 적정성 검토, 이 두 가지 문제점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정비사업 조합들이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근본에 개정된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
그 주요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비계획 내용을 반영한 설계 도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가 무분별한 대안 설계를 제시하지 못하도록 대안 설계 범위를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을 했고, 건폐율, 용적률 최고 높이는 경미한 변경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총회 입찰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입찰 참여자는 공사비 총괄 내역서를 제출해야 하고, 산정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공사비 총괄 내역서와 함께 물량 내역서, 산출 내역서를 우리 조합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내역 입찰 방식만 가능했었지만 이제부터는 각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입찰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검증이 의무화되어서 조합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이후 검증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해야 하고, 시공자는 산출 내역서 등 공사비 검증에 필요한 서류를 우리 조합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에 공공의 사전 검토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 기타 입찰 참여자의 입찰 참가 제한이나 입찰 무효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러면서 건설 사업 관리 자문이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조합은 시공자 선정 전에 건설 엔지니어링사, 즉 CM사로부터 건설 사업 관리 업무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주요 업무로서 설계의 경제성 검토, 입찰 관리, 계약 관리, 시공 관리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공자 조기 선정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CM이 해법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CM이 어떻게 해법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서부터 알아가 보겠습니다. 정비사업에서 CM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비사업의 특수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정비사업은 사업 전반에 걸쳐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조합 설립서부터 준공시까지 보통 10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중단되는 사례도 발생을 합니다. 수천억 이상의 사업비가 지출되는 대규모 건설 사업이고, 사업 진행 과정이 복잡해서 항상 리스크에 부딪히고 분쟁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비사업조합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에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정비사업 실무 경험이 부족한 우리 조합이 조합원의 요구나 인허가청의 공공성, 그리고 시공자와의 가불관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와 상호 대립적인 관계를 원만히 풀어간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조합들이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우리 자문위원조차 정비사업 실무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들 나름대로 생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조합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도움을 주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정비사업 조합이 전문성 없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공사비가 증가되면서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 작금의 우리 정비사업 조합이 겪는 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항상 분쟁에 시달리는 조합사업,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최근 신문 기사에 나오는 이러한 자극적인 기사들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비사업은 정말 어렵고 험난한 과정입니다. 조합 설립서부터 건축 시기, 사업 시행 계획, 관리 처분 계획, 이주 철거, 그리고 착공 준공시까지 뭐 하나 쉽게 되는 과정이 없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정비사업은 조합장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조합장이 잘못하면 조합원 전체가 엄청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바로 우리 정비사업입니다. 수천억 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공사비 1%만 아껴도 수십억 원 이상의 사업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공사비 관리가 잘못된다면 수백억 원의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비사업의 모든 설계와 인허가가 완료가 되고 이주 철거가 되고 나면 시공자는 분명 설계 변경과 함께 공사비 인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 정비사업조합은 시공자의 전문성에 어떻게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인허가부터 입주시까지 평균 10년, 사업 일정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대부분의 정비사업조합들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있음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심할 경우 조합 집행부가 교체가 돼서 사업이 표류하거나 중지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우리 정비사업조합은 일정 단축을 위해 어떠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 또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 외에 사업 추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설계 단계, 계약 단계, 공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수많은 리스크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충분히 고민해 봐야 합니다.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CM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CM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을 합니다. CM은 실제 우리 조합이 가장 힘들어하는 기술 분야의 조력자 역할을 수행을 하고 능력 있는 CM어들은 우리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국내 대학의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CM을 적용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사업기간 단축, 사업비 절감, 품질 개선의 확률이 10% 이상이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CM 업무를 수행해보면 충분히 그 이상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또한 CM은 건설 시장에서 이미 실효성이 검증되었고 국가적으로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발주정 공사는 의무적으로 CM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의하면 설계 시공관리의 난이도가 높은 공사, 기술 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그리고 총 공사비가 200억 이상인 건설 공사는 의무적으로 CM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가 바로 정비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정비사업의 흐름과 그리고 특수성, 그리고 CM에 대한 관계성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서부터 시공자 조기 선정과 관련해서 CM의 업무와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를 해가야 하는지 그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가 보겠습니다. 시공자 조기 선정에서 우리 정비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설계 구체화 단계에서의 공사비 상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계 구체화 단계에서 공사비가 상승하는 이유는 첫 번째, 시공자가 제출하는 입찰 제안서상 단지 특화 제안은 그림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시공자는 일단 시공자로 선정돼야 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없는 특화사항으로 우리 조합원들을 현혹시키기도 하고 설계와 인허가를 거치면서 품질 개선을 사유로 설계 변경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때문에 시공자를 먼저 선정하고 이후에 설계와 인허가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설계 변경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입찰 지침서입니다. 시공자가 제출하는 입찰 참여 제안서는 공사계약에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조합원들은 시공자의 제안을 내용을 보고 시공자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공자의 입찰 참여 제안서는 계약 내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입찰 지침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입찰 지침서 내에 조합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정확히 포함해서 배포를 해야 하고 시공자가 임의대로 작성하지 못하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또한 대안설계 입찰 기준을 명확히 규정을 해서 시공자들의 제안 내용에 따라 조합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일부 조합에서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였다가 시공자나 설계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조합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고 문제가 되었던 사실을 아마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시공자 입찰 지침서 내에는 입찰 참가 자격이나 입찰 일정과 같은 일반 사항, 그리고 시공자 선정 입찰 참여 규정, 정비구역 현황, 입찰 제안서 작성 기준,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전체 내용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검토를 병행을 해서 작성을 한다면 분명 설계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 도급계약서입니다. 정비사업의 시공계약은 일반적인 시공계약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공계약은 공사를 하기 위한 도급계약이지만 정비사업의 시공계약은 공사를 하기 위한 도급계약 외에 사업비를 대여하는 작은 대여 계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비사업은 가계약과 본계약을 합니다. 시공자 선정 후 처음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이 가계약이에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이후 관리 처분 계획 수립 단계에서 가계약을 수정해서 체결하는 계약이 본계약입니다. 정비사업의 특성상 착공 이전에 시공자를 먼저 선정을 하고 실제 착공 시점에서 공사 규모나 공사비를 확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계약이든 본계약이든 그 명칭에 관계없이 계약 조항에 대해서는 유효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수정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최근에 국토부에서 정비사업 표준계약서를 배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어 정착되기 위해서는 아마도 시행착오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급계약서상 독소조합을 제거하고 도급계약 조건을 조정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험 많은 시행을 활용하신다면 분명 우리 조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건축물의 품질 기준입니다. 시공자 선정 단계에서의 설계 도서로는 건축물의 정확한 품질을 알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시공자 선정 시에는 건축물의 품질에 대해서 어떤 수준의 아파트를 건설할 것인지 정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공자의 입찰 제안서가 불명확하게 제안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예를 들면 고품격 아트홀. 고품격 아트홀이란 도대체 어떤 아트홀일까요? 아마도 오늘 오신 관계자 여러분 각 개개인의 생각에 따라서도 그 기준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기미성 창호, 격조 높은 우물천장, 고품격 드레스 이러한 불명확한 제약들은 실제 시공자의 입찰 제안서에 포함되었던 내용들입니다. 아마도 시공자가 생각하는 고품격 아트홀과 우리 조합이 생각하는 고품격 아트홀 간의 품질 기준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분명 분쟁이 발생하고 설계 변경이 일어날 것입니다. 때문에 그 각각의 아이템에 대해서 고품격 아트홀이면 천연 대리석 아트홀인지 포세린 타일 아트홀인지, 포세린 타일 아트홀이면 국산품인지 수입품인지, 창호는 어느 브랜드에 어떤 유리를 쓸 건지, 일반 유리를 쓸 건지, 노이 유리를 쓸 건지, 우물 천장은 간접 조명을 넣을 건지 안 넣을 건지, 넣는다면 어느 정도 규모로 넣을 건지 그 각각의 기준을 정해줘야 공사비 기준이 명확해지는 겁니다. 또한 시공자가 최신 트렌드에 뒤떨어지는 마감재 제안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시장 조사를 통해 마감재 기준을 정립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합원 사이에 품질에 대한 인원이 발생하고 조합원의 요구에 따라 설계 변경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건축물의 시스템 기준과 특화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스템 측면에서 봤을 때 건축물 구조 계획은 어떻게 할 건지, 신재생 에너지는 어떻게 할 건지, 그 외 단열, 창호, 승강기, 기타 전기기계 등 그 각각의 시스템에 대해서 미리 기준을 정해줘야 되고, 단지 특화 계획에 대해서도 외관, 커뮤니티, 조경뿐 아니라 심지어 어린이 놀이터나 운동시설과 같은 아이템들도 그 종류와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소한 아이템까지 우리가 기준을 정해준다면 분명 설계 변경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 공사비 관리입니다. 근본에 개정된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기준에서는 공사비 검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조합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이후 검증 기간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을 해야 하고, 공사비 검증이 완료되면 검증 보고서를 총회에 공개하고 변경 계약 체결에 대해 총회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공사비 검증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공사비 검증 결과를 변경 계약에 반영할 강제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사비 검증을 하는데 수개월이 소요되고 수억 원이 지불이 됐는데 강제성이 없습니다. 거기다 물가 변동에 대한 ESC 부분이나 금융비용 손실에 대해서는 검증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공사비 검증은 왜 할까요? 한국부동산원에서는 공사비 검증 목적에 대해서
공사비의 적성성을 검토하여 변경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사비 검증을 하더라도 공사비 결정 과정에서 조합을 보좌할 수 있는 기술적, 원가적 조력자가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설계관리입니다. 정비사업에서 설계관리의 부실은 아파트의 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자의 설계관리는 인허가를 득하기 위한 설계관리의 가능성이 크고 시공자의 설계관리는 시공성과 공사 원가적 측면에서의 설계관리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3자적 입장에서의 설계관리가 아주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사업 진행 단계별로 계획 설계 단계에서의 다양한 설계에 대한 검토, 기본 설계 단계에서의 조합원 요구사항 반영, 실시 설계 단계에서의 시공성 검토, 경제성 검토와 같은 설계 관리 업무를 병행을 해서 수행을 한다면 분명 분양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설계, 그리고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설계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설계 변경 관리입니다. 최근 정비 사업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최초 계약 시서부터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조치 기준, 공사비 조정 기준, 물가 변동 기준을 정확하게 명문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설계 변경이 발생했을 때에는 설계 변경 사유가 적정한지 혹은 시공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설계 변경은 아닌지 검증할 수 있어야 하고, 설계 변경 관리 절차를 수립을 해서 시공자가 설계 변경을 요청했을 때에는 전문성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품질 관리입니다. 정비 사업에서 CM의 품질 관리는 시공자의 시공 제안이 고품질로 실현되기 위한 기술 관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리의 품질 관리와 다른 점입니다. 감리의 품질 관리는 공사 시공에 대한 검측 관리 업무, 그리고 설계 도서에 따른 시공 여부 확인 등과 같은 업무가 주류를 이루지만, CM의 설계 관리는 시공자의 공사 제안에 대해서 디자인,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공사비, 시공성, 현실성을 반영해서 고품질로 실현시키기 위한 관리 활동, 이것이 바로 CM의 품질 관리입니다. 때문에 감리의 품질 관리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 활동이고, CM의 품질 관리는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관리 활동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일정 관리입니다. 정비 사업에서 CM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업무가 일정 관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최근 1년 물가 상승률이 5%라고 가정을 했을 때 사업기간 1년을 단축하게 되면 공사비 5%가 저절로 절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은 시간이 곧 돈이다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사업 일정 관리 방안으로서 우리 협력사들은 정비사업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혹시라도 소송이라도 발생하게 된다면 사업 진행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사업 이상 기간 중단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CM은 인허가 업무 수행 시 설계사, 정비업체, 감정평가법인 등 각 협력사 간의 업무 조율로 일정 지연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일정 단축을 위해 우리 조합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CM의 업무와 실효성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공자 조기 선정을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방안 수립이 필수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계약 관리, 공사비 관리, 설계 관리, 설계 변경 관리, 품질 관리, 그리고 일정 관리까지 누가 무엇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정비 사업의 많은 부분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본에 제도가 변경이 되면서 우리 정비사업조합뿐만 아니라 시공사조차도 시공자 조기 선정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경제상이 너무 좋지가 않아서 오히려 더 이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정비사업조합들이 한꺼번에 시공자를 선정하고자 한다면 시공자들은 나름대로
순서를 정하거나 옥석 가리기를 할 가능성은 크다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오늘 오신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각 사업의 특수성과 그리고 사업성을 고려하셔서 시공자를 빠르게 선정할 것인지 아니면 시간을 두고 선정할 것인지를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데 CM이 크게 기여했던 실제 사례에 대해서 제가 수행했던 사업장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자동 제4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여기는 2007년도에 CM 선정 후 5년 10개월 만에 모든 사업이 완료가 돼서 입주에 성공했던 사업장입니다. 특히 2007년도에는 분양가 상한제 이슈가 있어서 서울의 상당수 조합들이 한꺼번에 사업을 추진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대에 사업을 추진했던 정비사업 중에서 정상적인 일정으로 사업을 완료한 것은 오직 CM을 접행했던 본 사업장 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들은 장기간 중단되거나 지연되었다가 대부분 최근에 대해서야 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비에 대해서도 본계약시 약정된 공사비에서 준공시에 별도의 증액 없이 원만히 합의하여 정상 완료하였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정비사업에서 준공시에 별도의 증액 없이 정상 완료한다는 것 자체가 지극히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비록 당시에 경제상에 따른 부동산 경기 악화로 분양 수입은 감소하였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데 크게 기여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다음 신반포 1차 재건축 사업입니다. 여기는 2003년에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이 장기간 중단되었다가 2012년 CM을 선정을 하고 4년 만에 모든 사업이 완료가 돼서 2016년 입주한 사업장입니다. 서울시 민간주택 제1호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을 받았고 재건축 1호로 우수 디자인으로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에 한강변 최초로 38층으로 재건축한 단지로 유명한 사업장입니다. 특히 사업 완료 후에는 1,000억 원의 추가 이익이 발생을 해서 추가 분담금 없이 조합원 1인당 1억 5천만 원에 상당하는 환급금을 돌려받았던 사업장으로 아주 성공적인 시행, 수행 사례입니다. 다음 신반포 3차 경남아파트 재건축 사업입니다. 여기 또한 2003년에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이 장기간 중단되었다가 2015년 주변 5개 단지를 통합을 하면서 CM을 적용을 했고 또 7년 11개월 만에 모든 사업이 완료가 돼서 작년에 입주한 사업장입니다. 특히 2017년도에는 제초한 이슈가 있어서 서초구의 상당수 조합들이 한꺼번에 사업을 추진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정상적인 일정으로 사업을 완수한 것은 오직 CM을 적용했던 본 사업장 뿐이었습니다. 공사비에 대해서도 2017년 본계약시 공사비가 평당 513만 원, 그리고 작년에 입주를 앞두고 정산한 공사비가 평당 574만 원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 정비사업 공사의 추이를 보신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공사비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시공자 선정 시서부터 공사비 기준, 설계 변경 기준, 품질 기준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3개 사업장 모두가 조합 설립 인가 단계에서 시공자를 조기 선정한 사업장들이었지만 CM 선정 이후에 사업을 빠르게 완료했을 뿐 아니라 공사비에 대해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성공 사례로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가천주공 6단지 재건축 사업입니다. 여기는 모든 인허가가 완료가 되고 착공이 돼서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 과정에서 조합과 시공자 간의 품질 기준의 차이가 너무 커서 조합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공사 단계에서 CM을 적용했던 사례입니다. 이 또한 조합 설립 인가 단계에서 시공자를 조기 선정한 사업장이었지만 시공자 선정 시에 공사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분쟁과 함께 설계 변경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CM이 적용이 돼서 아파트 외관 특화 개선, 커뮤니티 시설의 평면 개선, 품질 개선, 세대 창고 증설, 조경 디자인 개선, 공용부 마감재 고급화 등과 같은 업무를 수행을 했고, 비록 CM 용역비는 아주 약소하였지만 총 100억 원 상당의 품질을 개선했던 시공단계의 CM 적용 성공사입니다. 세부적인 개선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공자가 계약에 따라 외관 공사에 대해서 우리 조합에 최초로 제안했던 외관 공사 디자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개성 있는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디자인에 거부감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시공자는 계약 시서부터 디자인 컨셉을 이렇게 잡고 분양시에 동일한 디자인으로 모형까지 제작을 해서 전시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호불호가 갈리는 짙은 색채나 강조된 격자 무늬는 자칫 산만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공자와 여러 번 논의를 했고, 시공자가 개선에 요구를 해서 개선된 디자인이 바로 이 디자인입니다. 당초 디자인과 비교를 해보신다면 분명 개선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CM은 시공자의 이런 시공 제안에 대해서 더 좋은 안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 우리 조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초 디자인과 다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이것은 커뮤니티 시설에 대해서 시공자가 계약에 따라 우리 조합에 최초로 제안했던 커뮤니티 시설 설계 도면입니다. 사실 설계 도면만 봐서는 비전문가가 보시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투입이 됐을 때는 이미 이 설계 도면이 확정이 되어서 이대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 맨 위에 보라색으로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피트니스입니다. 피트니스는 최근 추세가 필라테스와 함께 설계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신반포 1차 재건축 사업에서 정비사업 최초로 필라테스를 적용한 이후에 어지간히 특화된 아파트들은 대부분 피트니스 내에 필라테스를 설치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그것이 없었고, 그 밑에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골프라카입니다. 근데 골프라카가 너무 협소해서 여기가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에 있는데 골프라카가 140여 개밖에 배치가 되지 않아서 골프라카를 차지하기 위한 입주민 간의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또 골프 연습장에 지대할 거리조차 굉장히 협소했습니다. 그 밑에 초록색은 사우나입니다. 커뮤니티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지의 규모에 맞게 그 시설별 면적 배분이 잘 이루어져야 했는데, 사우나조차도 면적이 너무 협소해서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주민들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비좁았고, 피크 타임에는 줄을 서서 대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 위에 분홍색은 카페테리아입니다. 카페테리아 또한 로비와 오픈형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소음과 동선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고, 또 영업시간 외에는 통제가 돼야 되는데 로비와 오픈형으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영업시간 외에 아무나 들어가도 통제를 할 수 없는, 결국 관리가 힘들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독서실 또한 작은 독서실을 통해서 진입할 수밖에 없어서 이 또한 소음이나 관리상 문제가 있고 면적 또한 협소했습니다. 그 밑에 키즈 카페도 너무 폐쇄된 공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 또한 아동이 이용하는 시설로는 부적합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시공자와 그리고 설계자, 커뮤니티 개발업체와 여러 번의 협의를 거쳐 개선을 했고, 개선된 설계안이 바로 이 안입니다. 세부적인 개선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피트니스 내에는 최근 트렌드에 맞게 필라테스를 신설을 했고, 골프라카는 당초 위치에서 넓은 공간으로 이동하고 대폭 확장을 했습니다. 사우나는 면적을 2배로 넓혀서 남자 사우나, 여자 사우나를 구분을 했고,
카페테리아 역시 로비와 완전히 구분한 후 면적 또한 증설했습니다. 독서실은 개인 독서실과 일반 독서실로 나눠서 구분해서 배치를 했고, 키즈 카페도 당초에 폐쇄된 위치에서 넓은 공간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설물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재배치를 했고, 면적 또한 크게 증설을 했습니다. 비록 이로 인한 추가 공사비가 30억 정도가 더 투입이 되었지만 시설물의 가치는 충분히 그 이상이 되었고, 추가 투입된 공사비에 대해서도 시공자와 협의를 해서 추가 공사비는 요청하지 않는 것으로 잘 마무리됐던 커뮤니티 시설의 개선 사례입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이것은 조경공사에 대해서 시공자가 계약에 따라 우리 조합에 최초로 제안했던 조경시설 디자인입니다. 사실 이것도 디자인만 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맨 이쪽에 생태 연못이 있고, 생태 연못 주변으로 수경시설이 넓게 퍼진 데 있고, 그 주변에 우리 조합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잘 디자인된 것처럼 보여지는 디자인입니다. 사실 시공자가 이렇게 조경공사를 하겠다라고 우리 조합에 요청을 하면 대부분의 우리 조합들은 이대로 승인을 해도 될 정도의 잘된 디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 너무 여름철 위주의 경관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단지를 대표하는 중앙광장인데 가을철이나 겨울철에는 너무 휑한 경관이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시공자와 여러 번의 협의를 거쳐 개선한 디자인이 바로 이 디자인입니다. 기존에 생태 연못이 있고 그 밑에 수경 공간을 완전히 삭제를 하고 대신 생태 연못을 크게 다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상록수목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서 사계절에 만족하는 그런 경관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디자인상으로만 보신다면 큰 차이가 없을지는 몰라도 실제 시공된 것을 상상을 해보신다면 분명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품질적인 측면이나 설계, 디자인 측면에서 개선된 사례가 다수 있지만 정비사업의 관례상 많은 것을 보여드릴 수 없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행, 과연 적용해야 하는가입니다. 일부 조합에서 CM을 적용함에 있어 용역비 부담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CM은 지출이 아닌 투자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한 용역비보다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CM은 정비사업에서 가이드와 같은 존재입니다. 처음 가는 여행지에서 경험 많은 전문 가이드가 있다면 분명 시간과 자금의 낭비 없이 성공적인 여행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CM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조합들이 정비사업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CM은 사업을 진행한 경험과 지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비사업 조합으로 하여금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CM, 과연 적용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CM이 없는 정비사업 조합, 과연 괜찮은가의 관점에서 다시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시공자 조기 선정을 준비하는 우리 조합이라면 반드시 CM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비사업에서 CM 연구와 실효성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오신 관계자분께서는 능력있고 실력있는 시공자와 협력사를 선정하셔서 꼭 성공하시는 정비사업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